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 생로병사의 비밀 아나운서 김승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의철입니다. 교수님, 네. 오늘은요 예. 얘기하기 전에 제 등 한 번만 좀 긁어보세요. 네, 여기요? 아, 거기 말고 거기 예. 조금 아래요. 여기요? 아, 거기 말고요. 거기 여기 이게 조금 원하는 데를 안쪽으로. 딱 맞추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님. 예, 이렇게 예. 등 하나 긁는 것도 딱딱 맞춰서 긁기가 어려운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하는 아주 신기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항체 약물 접합제 ADC를 비롯한 항체 치료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을 네. 빨리 모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대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용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주대 응용화학 생명공학과에 있는 김용석입니다. 주로 어떤 치료 아카데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 항체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그런 치료 항체에 쓰일 수 있는 어떤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거 보고 읽어도 항체 약물 접합제를 못 읽어가지고 틀리잖아요. 이 항체 치료제, 항체 의약품 머릿속으로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없어서 너무 막연하거든요. 이게 뭔가요? 그 항체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코로나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 외부 항원으로 인지를 해서 이제 그거를 감염이 안 되게끔 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면역 단백질인데요. 몸에 어떤 그런 중화항체가 잘 안 생기는 사람들한테 이제 외부에서 그런 그 중화항체를 외부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그 사람 몸에 넣어줘서 그러니까 치료제로 쓰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코로나 걸린 사람의 몸에서 항체를 뽑아가지고 코로나에 다른 사람한테 집어넣으면 그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작년 2월부터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회복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혈액을 이제 기부를 받아서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있는 세포를 제거하고 이제 혈장에서 이제 그런 그 중화항체만 모아서 실제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한테 이제 주사로 놓아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혈장 치료제가 이제 주로 이제 항체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런 항체를 회복자에서 모은 게 아니고요. 직접 이제 어떤 이제 시험관 내에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작년에 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인공적으로? 예,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가장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 치료 항체인데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람들에서 그 혈액을 받는 것이 한계가 있고 세 사람한테 모여야 이제 한 사람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항체량이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로 이제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그 항체를 생산을 해서 이제 환자한테 이제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치료용 항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항체 치료제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연구가 돼 있었을 테고 그렇죠. 적용도 해왔을 텐데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이거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어떤 치료 항체 개념은 그러니까 약 한 130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30년? 예, 1890년대, 그러니까 이쪽 항체 연구는 이제 독일 의과학자들이 연구를 좀 초기에 많이 이제 앞서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밀 폰 베어링이라는 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그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뭐냐면 이 디프테리아 박테리아를 이제 토끼에 주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토끼에서 이제 그 혈장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에다가 디프테리아 균을 이제 감염을 시키면 마우스가 이제 그 디프테리아 병 때문에 죽어요. 톡신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혈청을 넣으니까 이 마우스는 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정상적인 혈액에 어떤 토끼 혈액을 넣으면 이제 마우스가 죽는 거로 봐서 뭔가 여기에 혈장 속에 뭔가 있다 이런 걸 처음에 논문을 냈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어린이 아이들한테 디프테리아 병이 유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말한테 그러니까 그 디프테리아 균을 이제 접종을 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항체만 모아서 이제 그렇게 감염 걸린 그 어린 아이들한테 놔서 실제 이제 그걸 치료했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하면 최초의 어떤 치료 항체가 어떤 개발된 어떤 시초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당시에 독일에서 디프테리아에 걸려가지고 입원한 아이들의 30 내지 40%가 사망을 했대요. 근데 지금 에밀 폰 베링이한 그 항체 치료, 그 당시에 이제 혈청 치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쓴 다음에 10 내지 20%로 절반으로 사망률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밀 폰 베링이요. 노벨상 받았어요? 1회 노벨상. 1901년도에. 아, 박수 한번 쳐야겠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한 연구네요 이게.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 치료법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다가 독사에 물렸을 때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응급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놓는 게 이제 소나 말에서 유래한 그런 그 항체예요. 개념은 유사한 건데 예. 그거는 약간 옛날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말 혈액에서 혈통을 해서 좀 더 현대적인 개념의 어떤 항체 예, 치료제 그 연구는 어떤 발전이나 계기가 그렇죠. 있었나요? 사실 그것도 이제 아마 독일 과학자들인데 이제 어떤 하이브리도마 기술이라고 이제 어떤 두 개의 세포를 융합을 해서 그러니까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와 이제 암 세포를 융합을 해서 이제 이 세포는 이제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세포 융합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단일 클론 항체 기술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까지도 아직 사람 비세포와 사람의 비세포 유래 암 세포를 융합해서 만드는 그 기술은 아직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80년대에는 사람들이 정말 꿈이 컸습니다. 아, 이제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이게 이제 항체가 마우스 유래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 몸에 들어오면 이제 그것도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우스 항체의 그 서열을 좀 더 휴먼 항체로 바꾸는 그런 어떤 뭐 카이메릭 항체 기술 또는 이제 인간화 항체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항체가 이제 여러 개가 생산되기 시작을 했고 최근까지 이제 많은 항체들이 이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약인데 자연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다른 약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국 가서 먹는 많은 약들이 이제 화학물질이잖아요. 화학합성 네, 의약품이죠. 네, 이제 그리고 아주 사이즈가 작은 이제 이런 이제 케미컬 의약품은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많은 단백질들에 약간 원하지 않는 부위에 가서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이즈가 큰 그런 항체 의약품은 이제 타겟에 매우 특이적으로 잘 표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정밀 타격. 그렇죠. 여기서 탁 이렇게 그거를 마법의 뭐 탄환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마법의 있어요. 탄환. 탄환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아마 그런 이유가 신약 개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임상 시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그 일상 임상 시험이 그 부작용 테스트 안전성 할 때 그 저분자 그 화합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항체 신약 같은 경우는 거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그 이런 항체 같은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소분자 케미컬 의약품보다 임상 일상에 들어가서 실제 3상까지 가서 이제 마켓에 나오는 그 성공 확률이 이제 소분자 의약품보다는 1.3배 정도 더 높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많이 하려고 항체 치료제가 하는 많이 이유죠.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올해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되게 약간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5월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FDA 기준으로 100번째 허가받은 항체가 나왔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 해마다 한 6개에서 한 10개 정도 그 신약 항체가 새롭게 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지금 주로 어떤 분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제 이 항체 의약품들이 타겟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붙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은 현재 이제 우리가 정맥 주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피하 주사를 맞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체 주사는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체가 그러니까 표적하는 그 분자는 그러니까 그런 질병에 관련된 세포 표면에 발현되어 있는 그런 막단백질이나 또는 이제 그런 질병 관련된 세포에서 분비하고 있는 이제 분비된 단백질, 그러니까 세포 외부에 있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치료 항체가 개발되어져 왔고요. 정말 많은 질환들에 대한 항체가 개발되어져 왔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허가된 항체의 한 45% 정도가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그런 항체 치료제들은 이렇게 암 환자에 주입을 하면은 그렇죠. 암 세포 표면에 가서 그 항체가 딱 달라붙는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암 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예. 이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면역 질환 같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서 이제 많은 사이토카인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변 정상 세포들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인데요. 그랬을 때 사이토카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 그러니까 분비 단백질을 이제 억제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한 40%고요. 그러니까 뭐 사이토카인 얘기를 약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면역 세포들끼리 서로 이렇게 뭔가 뭐 명령을 서로 하는 거죠.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내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아. 서로 대화를 하는 건데 신호를 주고받는다. 예, 그러면서 면역 반응이 어떨 때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뭐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기고 하거든요. 염증 질환이 생기고. 근데 그 사이토카인에도 항체를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토카인의 그 무력화시키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중화시키는 면역 항체. 세포 간의 어떤 협업과 막 대화를 막 차단시켜 가지고 그렇죠. 염증이나 면역 반응을 좀 억제시키는. 그렇죠. 아하, 걔네들이 네, 이제 네, 억제시키는 네. 이제 그런 기전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게 한 40% 가까이 가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예. 뭐 암질환 뭐 예, 45%, 뭐 예. 그게 이제 한 예. 40%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시장 규모로 아, 말씀드리는 시장 규모.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뭐 다양한 정말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기 이식을 할 때 이제 거부반응이 나타나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그 수혜자한테의 그 면역을 억제시키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그 우리가 심혈관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어떤 혈전이 생기는데 그런 혈전이 안 생기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르신들이 이제 황반변성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이제 그 혈관이 과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시력을 잃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막는 그런 항체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이제 허가받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아까 이제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이제 뭐 7, 80, 90년대 이제 개발이 좋아졌는데 그것을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이용하는 것 같아요. 뭐 암도 있고 염증 질환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제약회사들도 이제 좀 방문을 해보면은요. 이 항체 의약품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 이때는 어떤 사이토카인이 중요한지 그것만 잘 알면 어떻게 보면 약을 잘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유를 연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면 이게 약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약간 새로운 트렌드도 생긴 것 같아요. 그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인 단백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표식이 되는 그렇죠. 것들. 예, 그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해야만 거기에 대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잘못 그거를 판단하면 어떻게 보면 헛발질하는 거죠. 그렇죠. 헛발질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실패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엉뚱한 그런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 타겟을 찾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약 항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타겟만 잘 찾으면요. 그리고 거기에 갖다 이제 붙는 기술들은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뭐 매개체 삼아서 캐리어 같은 걸 삼아서 다른 것들을 막 공급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항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법의 탄환, 매직 블릿,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격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항체를 어떻게 보면 어떤 운반체로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격을 이제 공격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폭탄을 실어서 이제 그 원하는 그런 세포를 죽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하는 이제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ADC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가 이제 그 타겟을 그러니까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이제 매우 이제 효과적으로 정상 세포에는 안 가고 원하는 세포 조직에만 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매우 독성이 강한 그런 포텐트한 약물을 연결시켜서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끔 작동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네요, 진짜. 그럼 지금까지 뭐 한 100여 개 정도의 항체 약품이 이제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예, 예.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ADC의 원리, 그거를 이용해서 허가받은 게 있나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히 6월 기준으로 10개 그 ADC가 이제 미국 FDA 기준으로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암에 대해서 주로 허가를 받았고요. 현재 이제 또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도 그 기술을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안 들 수가 없는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가서 그것만 죽여야 되는데 이게 배달을 잘못한다든지 배달을 잘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앞으로 퍼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옆집에까지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ADC 어떤 개발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먹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자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바이오약품 항체에 연결시키다 보면 매우 제한된 숫자가 암에 도달하기 때문에 양이 충분치가 않아서 효과가 이제 낮거든요. 이제 주사를 맞고 우리 몸에 이제 순환할 때 그때는 이제 약물이 떨어지지 말고 이제 안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암 조직에만 가서 얘가 항체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순환을 할 때 그 약물이 이제 항체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정상 세포 조직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그 독성이 보여서 이제 그게 이제 부작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이제
때문에 많은 약물들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허가받은 그런 약물조차도 어느 정도 독성이 있습니다. 이제 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암 환자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익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생명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이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그 1세대 ADC를 부작용을 낮추고 이제 효능을 높이는 이제 그런 2세대, 3세대 ADC들이 이제 개발되어 좀 오고 있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부작용이 줄어들려면 예, 예, 뭔가 예.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뭘 예. 고쳐주는 거예요?